만들어진 유대인, 유대인의 역사 책인데요. 이 책인데 아주 두꺼워요. 또 김지희 선생님은 또 책을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한 많은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화도 한번 깨볼 겸. 근데 지난주에 잠깐 이 책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들이 사실은 처음 되어진 얘기들은 아니고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나라든 다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 처음 시작은 그렇게 온건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종교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화화된 정도가 좀 심한 것 뿐이죠. 어느 민족이 좀 비슷하게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시작 전에 우리 황호 씨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두꺼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이제 사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자기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 책이 두꺼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 제목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굉장히 저는 흥미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은 만들어진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리고 오래 전에 사놓은 책인데 요번에 이거 보면서 이제 준비했는데 제목은 이집트인 모세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책 같아요. 이것도 완전히 제목과는 달리 완전히 이것도 학술서더라고요. 읽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건 부제가 서구 유일 신교에 새겨진 이집트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 책과 이 책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아직 우리 주교제는 두 내용은 뭐냐면 결국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이거나 아니면 이집트 출신이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정통 히브리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두 책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식으로 해석을 하면 물에서 건진 자이지만 또 이집트어로 얘기하면 그냥 아들, 또 대문자로 쓰면 왕자 이런 식의 보통명사 비슷한 거기 때문에 결국 또 이집트어로 봤을 때 그 제국이 왕자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부터 신학에서도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요. 이분들이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헌학이죠, 이 책은 주로. 어떻게 유대인의 관념이 문헌을 통해서 이제 전개되어 왔나,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대인 신화도 벗겨보고, 그렇다고 유대인 신화가 벗겨진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원래 유대인 신화를 믿지도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은 우리의 신앙에 흔들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기독교인들 계시다면.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족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베스트 팔렌저액인데 이건 제가 위키백과인가 나무 위키백과 그대로 따왔어요. 왜 그대로 따왔냐면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혹은 정통 백과사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베스트 팔렌 조약하면 이런 설명이 다 붙죠. 1248년 신성 로마 제국령 베스트 팔렌 지방의 오스나뷰르키와 민스터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이다.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으로 평가되며 이 조약의 영향으로 민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 근대적인 국가 간이 허물어지고 외교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또 이 조약으로 신성 로마역에서 일어난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 대륙이 카톨릭 국가와 개신교 국가가 나뉘게 되면서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겸해 근대적인 국경 개념을 처음으로 나눈 그런 조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처음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으로 인한 그 싸움이 이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948년이면 한 130년 뒤에 이제 종교전쟁으로 인한 그런 갈등이 정리가 된 조약으로서 국가의 탄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내렸는데요. 이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민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 근대적 국가 간이 허물어졌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종교개혁으로 인한 국가 부분이거든요. 개신교 국가와 그렇다라고 해서 근대 국가인데 개신교 국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개신교를 강요하고 카톨릭 국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카톨릭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국교의 개념이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얘기하면 우리가 북구 하면 루터교 국가, 그렇죠? 또 벨기에 남부 이남 하면 또 카톨릭 국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실제로는 그 안에서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생겼다는 점에서는 민족과 종교, 문화적 구별이 뒤섞인 전 근대적 국가가 아니라 무너진 것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형식적으로 이제 국경국가, 국민국가가 되고 국경을 가지고 국경국가가 생겨나면서 물론 그 전에도 국가 개념은 다 있었지만 크게는 뭐 신성 로마제국, 뭐 서로마제국, 동로마제국 산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졌죠. 그런데 국경국가, 국민국가가 생겨났죠. 그래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 1980년대 후반쯤에 한국 일간지 같은 데서 그때 학술지가 많지 않을 때 일간지 같은 데서 이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할 것이냐 국가로 번역할 것이냐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이 책에서도 그런 개념, 이제 고민이 있어요. 네이션이 국가냐 민족이냐.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민족이 민중, 그러니까 인민이란 말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불편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플을 그냥 민중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인민이라는 용어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그 인식이 확산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민국가에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써놓은 것은 이거를 민족국가로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 그 지역에 살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출범한 나라들이 그럼 같은 민족, 같은 인종으로 구성되었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참 국가라는 개념하고도 헷갈리고 국민이라는 개념하고도 헷갈리고 여러 가지로 헷갈리는 그런 개념이라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잠깐 사전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민족주의 하면 항상 뭐 거론되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뭐 한스컨, 그 다음에 에릭 홉스본, 또 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학자 중에 이제 한스컨이라는 사람인데요. 다들 이제 그 유명한 학자들은 지금 다들 고인이 됐습니다. 이제 한스컨이라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 민족주의는 17세기 청교도 혁명,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세계사 시간에 청교도 혁명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하게 그게 공식 명칭이 되더라고요. 잉글랜드만 썼는데 잉글랜드 내전입니다. 잉글랜드 내전. 요즘은 다 잉글랜드 내전으로 쓰는 게 학술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아, 내전 뒤에 붙었구나. 잉글랜드 내전 좀 바로 안에 붙였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대 민족주의 청교도 혁명 내전과 명예혁명을 경험한 영국에 최초로 일어났다. 왕당파, 의회파. 의회파가 이제 결국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의 입장에 있었고 결국 왕의 목, 찰스 1세인가요? 왕의 목을 베었죠. 그래서 의회파가 왕권에 도전해서 처음으로 승리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교도 혁명으로 불러왔는데 사실은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라는 게 학계의 공식 명칭으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근대민족주의가 그때부터 나왔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교도 혁명이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지금의 성공회죠. 성공회가 완전히 영국 국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수장은 영국의 왕이죠. 그리고 지금 성공회 수장은 엘리자베스 여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국만, 이 영국의 주권을 니들이 왜 간섭하냐, 로마 제국이나 교황청이 왜 간섭을 하냐 하면서 거기서 민족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결국 영국식 종교개혁이 오히려 영국에서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이 청교도 혁명에서 이제 꽃을 피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근대 민족주의의 완성이자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게 한스콘의 주장들입니다. 이걸 보면서 혁명하면 우리가 항상 민족보다는 계급적인 것, 뭐 프랑스 혁명에서도 사실 부르주아 계급이 부각되면서 계급혁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민족주의의 어떤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보니까 시민의 본분과 위험이 정치활동에 있으며 그런 본분의 완성은 자기의 민족국가와 완전히 일치한 데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인고 하면 결국 우리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혁명하면 항상 계급적 의미로 접근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민족주의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니까 결국 우리 민족, 프랑스 민족만이 정말 이런 시민의 본분이나 이런 것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뭐 자부심 일종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프랑스 국가이기도 하죠. 그 라마르 세유? 뭐 하여튼 그런 국가 안에도 프랑스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혁명이 자기들만이 뭔가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혁명이었으면
외국에 대한 침략을 뭐 자제하거나 주저했을 텐데, 물론 예, 프랑스 혁명의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고 이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주 괴짜가 등장을 했기도 하겠지만, 그 이후로도 프랑스의 그 제국으로서의 침탈 얇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민족 국가, 나쁜 의미의 민족 국가, 민족주의가 발응한 계기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발응한 계기가 되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근대 민족주의는 서양 근대 문명의 촉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잘 살아보자 이거죠. 우리 민족만. 국가 개념은 생겼고, 이미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이처럼 근대 민족주의는 서양 근대 문명의 촉진제였고요. 서구 근대 문명은 산업혁명, 즉 에너지 혁명을 일으켰고, 그들은 세계로 뻗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너지 혁명, 산업혁명. 하스콘이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실제로는 제국주의 침탈도 이 민족주의부터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스콘도 유럽에서 민족주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구형 민족주의, 한적인 개인들의 자유로운 연합체, 자발적 민족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스콘은. 그리고 종족적인 유기적인 동구형 민족주의, 민족을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결코 말소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 유기체. 이것은 외부적 충격, 외부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결국 민족적으로 단결하고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한민족이 가진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한스콘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서구형 민족주의는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근대 시민자유적인 건 있는 것이고, 동구형 민족주의나 또 감히 이제 한스콘은 저 아시아의 민족주의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때 이걸 쓸 때만 해도 한국이나 이런 나라는. 그러니까 하여튼 동구를 퉁쳐서 다 서부를 제외한, 서부 유럽을 제외한 동구 유럽이나 기타는 다 그냥 태생적으로 결정되어서 집단 이기주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좀 폄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청교도 혁명으로 돌아가면요. 청교도 혁명 때 이거 저 밑에 조그맣게 쓴 거는 제가 공부하며 생각나 쓴 건데요. 청교도 혁명에서 이제 올리버 크롬웰에서 그 잉글랜드 대전에서 청교도 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할된 파들이 나왔어요. 그게 수평파. 그러니까 이제 수평하다는 거죠. 모두 평등한. 디거파. 뭘 파는지 모르겠어요. 디거파. 디거도 그러고 파도 파네. 썰러간 거죠. 썰러간 놈다. 일부러 영어 쓰셨나 그랬거든요. 아니, 디거파는 뭔지 모르겠더라. 수평파도 영어로 있는데, 하여튼 패널인가 그거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그 안에서 계급적 이익을 강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 크롬웰의 그 잉글랜드 내전 청교도 혁명으로 부르게 거는 청교도 혁명이 자꾸 민족 국가적인 성격을 강조하니까 그 과정에서 계급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계급적인 것이 소멸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차별받고 있다고 해서 청교도 혁명의 그 하부 조직으로 수평파다, 디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민족하면 계급, 민족, 이 책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민중, 계급적인 인민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 처음엔 같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종교와도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다 함께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민족이라는 개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해석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조선의 형평사 운동 아시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평등은 갑오개혁 때, 갑오경장 때, 갑오개혁 때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정에 대한 그 신분 해방은 백성들의 인식 속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1924년인가요? 그때쯤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그 백정들의 그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났죠. 그게 형평사 운동이고요. 그게 그 박경리의 토지에 보면, 박경리 토지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집안이 굉장히 서민들한테 존경받고 소작인들한테 존경받는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평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 이름이 뭐죠? 최씨인가? 박경리의 그 토지의 주인공 집안이? 네. 최씨가 어때요? 최씨인가? 아니면 최수지가 최씨라 최씨인가? 최씨가 어때요? 하여튼 그 집안에 와가지고 막 의논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책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형평사 운동이 또 한편으로 한쪽으로도 독립운동에도 기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형평사 운동이 어느 정도 실패하니까 나중에 또 만주로 많이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 봐서는 계급운동, 민족운동, 뭐 종교운동 이런 것들은 다 함께 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띄어내서 참 보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냥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그 백정에 대한 정말 한국에서의 조선 시대의 네. 정말 형편없이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어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 서양 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뭐 정말 이렇게 한국처럼 그렇게까지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게 고급 직종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아니요, 그 직종보다는 백정은 타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최초의 우리 사극 좀비 드라마 킹덤인가? 거기 보면 그 아신전이라고 왜 이제 하나 전도연이란다 전지현이 주인공이었던 게 나오죠. 그런 걸 이제 프리퀄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어떤 원전을 이제 뒤늦게 만들면서 원전을 이제 하는 그 프리퀄 영화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백정의 기원이 나오죠. 거란족인가 무슨 여진족인가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백정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백정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설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백정이 됐다고 하고 고려 때부터 그 몰락한 그 구귀족들이 실제로 산 속에 숨어 들어가서 그렇게 백정의를 하면서 저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조에서 백정을 더 이렇게 알로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백정에 대한 그런 거를 어디서 보는 거 같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은 코셔로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피를 다 빼는 거. 그거를. 근데 저희 하여튼 먹을 땐 맛있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맛있지만 잡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어느 나라든 그렇게 우리 백정은 좀 심했지만 다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들 좀 이렇게 우리만큼 심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신분제 사회가 있는 데서 이렇게 높은 직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제가 딴 나라 백정을 연구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백정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사극 보면 백정의 안에는 양반들이 심심하면 겁탈도 하고 그런 사극들 많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잘 먹었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내장 같은 것들은 잘 안 먹을 때니까 양반들이 잘 먹었다는 거죠.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 토지에 보면 그 백정 형평사 운동회가 소들 토지를 잘 나옵니다. 민족과 계급이 같이 간다는 건 좀 무슨 말씀이세요? 네, 잘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계급이 여기서도 처음에 이 책에서 민중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계급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다는 거지. 근대 국가 개념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인종이라도 많이 쓰였고, 그러니까 계급을 구분해서 민족과 계급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잉글랜드에서는 그 네이션이라는 말이 오히려 귀족을 향해서 쓰였고, 귀족들만 민족이었고, 근데 고대 로마에서는 민족을 부를 때 목사 누구 왔나 본데 깜빡하는데 계급이 없으면 나라 자체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로마에서 또 그 네이션의 어원이 되는 그 말을 보면 오히려 타인종을 말하는 것이었고 거기는 동물들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민족의 개념에 동물들까지. 민중의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계급적인 의미를 가지고 민족이란 말 자체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민족이란 말 자체가 정말 어떤 특정 혈연 집단이나 이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단어가 생겼을 때는 계급적인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보통 노예를 예. 타민족 애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쓰는데 예. 우리 한국의 경우는 보면 그냥 자민족을 갖다가 그렇지. 노비로 부렸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우리는 저런 식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민족 안에서 계급이 같이 존재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설마 지네 민족을 어떻게 노예로 써? 이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신분제도 존재했겠지. 노예까지는 아니죠. 신분제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프랑스의 이제 민족주의가 발생하기 전에는 네. 먼저 계급 타파가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같은 우리 하나 같은 거다. 그렇죠.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존재하지만 야 우리 다 같은 형제야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뭔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급이 먼저 타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가 성립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책 읽으신 분 앞에서 제가. 아니, 그런 얘기 잘안 나오잖아. 아, 그게 이제 저도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유럽은 그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네. 여러 민족들이 그렇지. 같이들 섞여 네. 사는 게 전쟁이 작고 우리는 또 갇혀있는 그런 적이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그러니까 내부의 사회적인 계급 형성 자체가 아예 유럽과는 다르니까 저는 처음에는 들으면서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로만 추론을 해볼 때 민족이라는 게 어떻게 그 소셜 스테이투스하고 어떻게 이게 달라 네. 달- 그러니까 이제 어원적으로 좀, 네. 제가 어원적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예. 원래 그러니까 피플이라고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민족의 기원도 사실은 피플이었다는 거죠. 어떤 혈연적인 공동체적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히브리라고 할 때,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 때 히브리의 어원이 불투명해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라 많이 의견이 분분한데 하피루라고 하는 당시에 그 천민들을 지칭하는 어이구 기병수 오랜만에 어서 오세요. 천민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는데 실제로 그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성서의 그 진술들을 보면 뭐 노예들한테 잘해주고 이방인들한테 잘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앞뒤가 모순되죠. 우리가 맨 처음에 유대인들만 나온 걸로 돼 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 이방인 아니 가나안 땅 광야에 있는데 거기서 이방인이라는 존재 어디 나오고 어디서 생겨나고 노예는 어디 생겨나고 그런 것처럼 그때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으로 우리가 지금 전승되어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민족적인 게 아니라 이제 민족, 어떤 계급적인 개념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네, 접근을 그거는 하고. 좀. 근데 예를 들면 슬라브 민족 그런 걔네는 슬레이브잖아요 원래가. 네. 슬레이브 하던 애를 슬라브로 부른 거니까 걔네한테는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죠. 네. 근데 또 아니란 말도 있더라고. 딴 어원이 있다는 거더라고. 슬라브 애들이 기분 나쁘더라고. 다음에 에릭 홉스범이라고 이분은 이제 그 한 2, 3년 전인가 보고 기사를 봤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이 책에 그 뭐 추천사를 썼더라고 에릭 홉스범이. 유명한 책이죠. 1780년 이후에 종교와 민족과 민족주의인가 이 책.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창비에서 나온 건데. 또 제가 이 책이 굉장히 제가 민족주의 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민족주의 관심이 많았나 봐요. 제가 민족주의 관심이 많은 이유는 민족이란 거는 불시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홉스범은 민족과 민족주의가 근대의 사물이라는 자세에 출발해요. 똑같죠. 뭐 한스코나브도. 그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처음 등장한 민족주의를 발전 단계에 따라 태동기, 발전기, 극성기, 쇠퇴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 유럽 학자들, 서구 학자들이 나누기 좋아하는 그런 구분법 같아요. 어느 정도 맞는 건 맞기도 하겠지만 뭐 유고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 발칸반도에서 그 정말 인종 청소라고 하는 그 개념이 생길 정도로 그때가 누가 그때를 세택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발흥기였지. 그렇죠? 발흥기입니다. 발흥기 그때. 그래서 이제 에릭 홉스범도 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서구 유럽과 동구 유럽을 나누기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구형의 공민적 정치적 민족주의, 또 자유주의 민주주의 형태고요. 독일로 대표되는 동경의 종족적 언어적 민족주의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동구에 대한 약간 멸시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들은 그냥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르고 그냥 종족으로 나눠져 있다. 이런 식으로 언어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사양, 이제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민족국가가 이제 민족국가의 그 형태도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면서 민족주의는 퇴보할 것이다 라고 에릭 홉스범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발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칸은 오히려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종교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카도 그것도 종교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이슬람 국가도 있고 또 카톨릭 국가도 있고 정교회 국가도 있고 그 와중에 또 개신교 국가라고까지 없지만 개신교 세력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지금 한스콜이나 홉스보의 주장은 18세기 들어서 민족주의가 발흥했다는 거지 그 전부터 민족의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민족의 개념은 있었던 것이고요. 인종, 뭐 레이스 혹은 에스닉 이런 개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그 계급적인 그냥 민중의 개념하고 혼돈되기도 했었다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민족주의 한 이데올로기의 형태로 등장한 것은 뭐 아까 말한 잉글랜드 내전이나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이렇게 이제 결국 민족주의가 태동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분 그렇죠. 사실 뭐 사람들이 자기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뭐 좀 끌리는 건 당연할 수 있잖아요. 뭐 인종이 됐건 피부색이 심지어 피부색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뭐 18세기에 툭 하는 거 떨어진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보면 있었지만 그 개념은 민족주의를 말할 때 그 민족의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거를 이제 한스콘이나 에릭 홉스본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리스 앤더슨 쓴자가 잘린 앤더슨입니다. 상상의 공동체라는 책을 썼죠. 민족이라는 그냥 상상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민족이라는 왕조 국가가 쇠퇴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민족이 생겨났다는 거죠. 민족주의 민족. 이건 이제 앤더슨의 좀 독특한 주장인데요. 민족주의가 중남미의 지배층이었던 크리올, 그러니까 유럽 이민자의 후예를 크리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원해서 유럽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해설서만 읽었는데 앤더슨의 책을 상내 공동체를 직접 읽지 않고 이렇게 요거만 나와 있어서 조금 배경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뭐 혹시 추측. 홍지선 추측. 근데 뭐에 추측을 크리올이 왜 어떻게 중남미 민족주의가 어떻게 유럽 다른 지역으로 전파됐다고 주장을 하느냐. 거기서 뭐 원주민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아니면 뭐 근데 그런 건 아니겠어요? 크리올은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죠? 크리올은 그런 지배자들이 아니고 문화적인 지배자들도 아니고 유럽 스페인 사람들이 좀 많죠. 유럽 사람들이 미국과 중남미에 가가지고 그 원주민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네. 혼혈된 거죠? 혼혈되고 그 피만 혼혈된 게 아니라 문화도 너무 짬뽕 돼가지고 영어도 짬뽕이 돼가지고 그 아주 깨진 영어가 크리올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민족주의가 생기고 다른 지역으로 거기서 그 크리올 음악도 굉장히 서민적인 음악이고 그 노예들의 음악입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원전을 안 했고 해설서를 읽으면 이런 문제가 좀 근데 생깁니다. 1등은 그냥 기득권이잖아요, 기득권. 그렇죠. 근데 이제 2등은 예를 들면 한 5등 중에 한 2등은 제일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안 했나 싶어요. 오히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도 좀 3등, 그런 4등 쪽으로 좀 해석을 했어요. 돼야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크롤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좀 인종적 정체성은 불투명하잖아요. 막 속된 말로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보다는 뭐 조금 뭐 생활이 뛰어나다거나 교육을 좀 더 받았을 수도 있고 그걸 작은 힘으로 삼으면서 그런 민족주의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뭐 그냥 그걸 조금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네. 그래서 앤더슨의 마을이나 부족 단위를 넘어서는 대부분의 공동체는 사회적 구성물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고 뭐 이렇게 시족 공동체처럼 이렇게 살던 것은 당연히 이거는 자연적인 구성물인데 그 부족 단위를 넘어서면 다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정한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민족주의는 꾸며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상상물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원초적인 어떤 공동체는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마을 단위가 아닌 다음에 다 꾸며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통적인 진정한 공동체고 민족만 상상된 구성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전자의 민족이 어떻게 상상되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앤더슨의 주장입니다. 신문과 소설의 영향. 독자들이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익명의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자신과 같은 기사를 읽고 있다는 확신하는 경험 역시 익명성의 공동체로 민족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의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동시대에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동시에 읽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나 말 것이나 기사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르지만 누군가는 자기의 이념적 성찰에 따라서 이 러시아 나쁜 놈들 혹은 먼저 문제를 정한 건 미국 놈들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똑같이 신문을 보고 똑같이 분노할 것이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 쓴 거죠. 앤더슨은. 지금 뭐 상상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도 있죠. 뭐 이 채팅을 통해서라도 뭐 러시아가 나빠 미국이 나빠 싸우면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민족이라는 것도 결국 나랑 어떤 혈연적으로 비슷하고 생각적으로 비슷하고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상상력이 발동됐는데 그런 것들이 신문이나 소설의 영향에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앤더슨은 여기서 제가 쓰지 않았는데 한편, 그러니까 영어로 meanwhile,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뭐 한편 번역하듯이 소설에 보면 한편 할 때는 그것이 상상의 공동체를 만드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소설 속에서 다른 두 사람이, 그러니까 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은 다 섭리적 세계관이야. 하나님이 뭘 하면 나랑 상관이 없는데 마치 나랑 연결이 돼. 하나님이 이런 나한테 섭리를 내렸고 이런 계시를 내렸고 연결이 되는데 그 종교가 무너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한편 하는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한편 똑같은 걸 느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재밌게 접근을 해요. meanwhile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앤더슨은 그것도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이 민족을 상상된 구성체로 만드는 어떤 전제가 된다라고 앤더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종교적 필연성으로부터 해방된 근대인이 민족에서 삶의 연속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고, 종교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민족에서의 삶의 연속성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다시 우리나라랑 좀 맞지 않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지배 종교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유교가 지배 종교일 수도 있었지만, 뭐, 그것도 계급 종교였지. 뭐, 일반 대중들이, 민중들이 삶 속에서 유교를 얼마나 자기들의 필연적으로 받아들였을까는 우리가 궁금함이 남고요. 우리는 뭐 해방되고 말고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36년이라고 하는 뭐 더 길지만 실제로는 거기서 민족주의가 태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 필연성과 민족주의의 연속성은 우리나라는 좀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이 서구학자들 얘기라. 그래서 계몽주의적 다원성이 민족주의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참 우리가 다원주의, 뭐 계몽주의 이런 말들 보면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몽주의적 다원성이 뭐냐면 우리가 민족이 여러 가지 민족이 있어. 뭐 아까 뭐 서구 민족주의와 동구 민족주의 나누듯이 우리가 다원적으로 인정해야 돼라고 하는 순간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 우리 민족은 그래도 저들과 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틀려가 아니라 달라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민족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은 뭐 아주 간단한 말인데 왜 오겠냐면 저도 좀 종교에서 좀 이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는 뭐 말이나 쓰는 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를 종교 다원주의자로 많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뭐 종교 다원주의 하면 굉장히 뭐 진보적이고 이렇게 뭐 그래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종교는 각 종교 나름대로의 그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하나로 뭉치고 너는 이렇게 해서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어떤 점은 비슷하고 이런 걸 왜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각 종교에서 그냥 그들의 그 고유성을 존중해주고 내가 맞는 고백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다원적이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중에 하는 말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건 사실 서양에서 시작했으니까 기독교는 시작했잖아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 말 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스님들도 그런 말 해도 좋아해. 야, 저 아무개 신앙. 불교는 구원이 있고 없고도 구원의 종교가 아닌데 해탈의 종교인데 왜 기독교적 개념으로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는 기독교 신학자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다원주의적 신학자가 되고 그걸 듣는 불교인들은 굉장히 또 그 사람들을 열린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옛날부터. 바보니 너 그런 말 듣는 거야. 니들 정도가 뭐 죽음 이후에 어디 구원되고 견인되고 이런 걸 더 우수한 사고 가지고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다원주의 이런 말을 만들어낸 서구적 철학 배경을 가진 이 기독교권에서 불교도 구원이 있어. 마치 무슨 선의 뭐라 그래 선처를 베푸는 것처럼. 그랬을 때 불교인들이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 없어. 관심이 없어. 이러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이 대답해보세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어떤 용어적인 문제고 원래 메타 종교라는 게 원래 있었다면 네. 거기에 용어를 써서 적용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메타 종교라는 게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구체 종교를 갖고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네. 그냥 편의성으로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쁠 수는 있겠으나 기분 나빠요. 아니 그 뜻을 알면 진정한 뜻을 알면 기분 나쁠 일이 없죠. 아니 그러면 기분 그건 비교 나쁘고. 그런 거는 말 아니, 자체가 왜냐면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용어가 부족한 거야. 거기에 적당한 그걸 공통적으로 그거를 지칭할 만한 용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써서 왜 니네 용어를 쓰냐 이게 기분 나쁜 거지. 거꾸로 내가 이래 우리 종교에도 불교처럼 혜택이 있어요 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거고 실제로는 우리가 그걸 통합하는 용어만 있다 그러면은 화낼 일은 아니죠. 아니 근데 그 화가 안 용어라는 나요. 거 나 하면서 화가 나. 들으면서 화가 나. 그렇죠. 어휘 자체가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말하는 거의 프레임 자체가 기독교적인 그렇죠. 제 프레임을 말을 거씌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볼 수도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용어 같은 거 설명할 때 야 이게 영어의 이 단어야 이런 뜻이야라고 그랬을 때 그거 잠깐 빌려서 그 실제 의미를 갖다가 그걸 우리가 그 랑가하고 빠롤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 랑가를 갖다가 의미하기 위해서 빠롤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기분 나쁠 게 없는 거라고. 평화도나는 그런 거죠? 아니, 그거 그닥그닥 다. 지금 이승현 지금 맞아. 저 물문과 있구나. 왜 지가 불언을 얘기하려고? 그 정도까지는 양호한데 공공장소에서 저 강연 끝난 법회 끝난 스님한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그 정도 사람은- 수준이야. 여기서 말할 그거는 몰상식한 거. 아니 공공장소에서 여기 저 이별극장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그 명진 스님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한 2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그 전에다.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때 참 두 고수의 그 대화가 옆에 듣고 있고 재밌었던 게 이제 명진 스님도 이제 덕담한 거지. 교회 와보니까 좋네요. 장로님 인사시키니까. 제가 이제 이참에 그냥 기독교로 개종할까요? 그랬더니 그 보통의 장로가 어이구 뭐 스님 잘 택하셨습니다 그럴 거 아닌데 우리 문장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아싸리판에 왜 오실라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 두 사람 다 통한다. 근데 그 명스님도 불교에서는 파문되신 분이에요. 네. 그쪽이. 네. 그 파문이라는 용어가 맞나? 뭐 파문에 뭐 이쪽에 그런 거. 생각이 막 안 났다가 그러네. 구원 같은 명제, 같은 단어의 그런 게 불교계에도 있어요. 해탈이겠죠 제일 쉬운 게. 해탈? 예. 해탈. 뭐 천국을 부자 말하면 열반이고 뭐 근데 그건 약간 다르죠. 열반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옆으로 좀 세줘야지 우리가 대화가 풍성해지고. 자, 이 책은 앙드레 슈미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캐나다 언론사자든가 그러는데 제국 그 사이의 한국이라고 해도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또 제가 오래전에 샀는데 이건 옛날에 읽은 겁니다. 이게 왜 했냐면 아까 잠깐 내려가면 다시 그 신문과 소설의 영향이라는 걸 보면 딱 이 책 보면 그래요. 이분이 이제 1895에서 1919년까지 한국의 뭐 독립신문이나 뭐 황성신문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민족주의라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앤더슨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지. 예, 예. 한국말도 그만큼 뛰어난 분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한국에서 민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민족이가 네이션 아까도 말했죠. 국가라는 개념 될 수 있고, 뭐, 국민이라는 개념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은 그냥 한국말로 네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번역은 하긴 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엔 이분이 아마 한글 신문을 다 한글로 보기는 했을 거예요. 이분의 말 그대로를 제가 옮겨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네이션을 새로이 성찰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이 진정 역사적으로 실존하는데 여부는, 그러니까 민족이 있느냐 그 여부는 성찰이나 연구의 대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가지 않았단 말이 되겠죠. 민족이 있느냐 없느냐. 20세기 초반의 특정한 환경 속에서 정착된 민족이라는 개념은 역설적으로 역사와는 무관한 존재로 표상됩니다. 그러니까 있느냐 없냐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발전 과정, 변형 과정을 거쳐서 민족이 정착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민족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본의 그 강점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민족주의자들의 지적인 역량 이거는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결국 민족주의를 만들어낸 거는 뭐 식자층, 읽는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민족주의자의 지적인 경향, 즉 전통적인 유교적 역사관과 중화주의적인 세계를 탈피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식민주의적 역사 서술에 저항하는 것 등등. 그러니까 지적인 경향에서도 이제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의 지적인 경향은 이런 뭐 중화주의, 또 식민사관으로 탈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직접 경향은 한반도가 세계적 자본주의 질서와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통합되던 시기에 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외적인 것은 이제 뭐 세계적인 자본주의 질서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민족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이 책에 쓰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간도 문제, 지금도 뭐 그런 주장은 많잖아요. 뭐 간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거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책도 재밌습니다. 빌려가셨던 거예요. 하여튼 그 민족이라는 개념도 이렇게 한국은 이런 식으로 다 참 성찰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고미숙이라고 그 수유너머라고 학술단체 참 굉장히 학술단체로는 큰 획을 그은 단체인데 이것도 한 5년 전인가 갈라졌더라고요 두 팀이. 근데 그 수유너머를 처음에 거의 뭐 창립 멤버는 다름없는 고미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아는 분인데 이분은 제 동갑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민족 섹슈얼리티 병략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비슷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책하고 뭐냐면 우리가 뭐 한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라는 것도 결국은 언론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지. 따지고 보면 한 없는 민족이 어디 있어요? 폴란드, 아르메니아. 한 없는 민족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르메니아나 폴란드에 비하면 우리는 뭐 팔자 좋은 거 아니었어요? 이런 또 너무 우리 또 매국노 소리 들으려나? 하여튼 이 고미숙이라는 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신채호 책이 있어. 내가 한번 찾아봐도 없더라고. 그 환빠들이 하도 설치니까 신채호도 같이 미워져서 버렸나 싶기도 하고. 뭐 신채호가 사실은 근데 이제 박노자 같은 사람은 요즘 우리가 좀 경멸적으로 말하는 환빠가 뭔지 아시죠? 네. 몰라요. 환빠? 환타 아니고 환빠입니다. 그러니까 환웅, 환인, 환웅, 단군이 그야말로 수메르 민족도 건설하고 수메르 문화도 건설하고 그랬다는 분들이 너무 그쪽에 빠처럼 빠져서 환빠라고. 그래서 환빠야? 경면적인 용어인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진보주의 사학계 사학자 1000몇 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 뭐야 이것도 사학자들이 몸살아서 이렇게 할 리가 없는데 우리 읽어봤더니 참 우리는 그거로더라고. 그냥 넘어갔지. 일단 넘어가자. 일단 이재명을 도와주는 거면 일단 반발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자. 일단 나중에 끝나고 시비를 걸더라도 원래 좀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들이 바빠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서양 쪽으로 좀 진보에 가까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게 진보가 아닌데 근데 신문에서는 그걸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느리더라고요 참 이게. 근데 이제 박노자 같은 사람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박노자 같은 사람은 현대 환빠하고 신채호를 구분을 하죠. 신채호는 사실 보면
지금 한파의 모든 주장들은 사실 신처부터 나왔다고 할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처 당시 민족적인 정부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처는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돌아섰다는 거지. 그 한파,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한파라는 게 신처가 그때 한파라고도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좀 박노자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대 그런 뭐 그분들이 과연 사회주의나 이런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박노자 같은 사람은 이제 회의를 품고 있는 거죠. 현대 와서 이제 대표님 김지하죠. 강화에 갔다 왔더니 갑자기 뭐 율려 사상인 이런 거 하면서. 1963년 서울 물리대고, 그 당시 이제 서울대 캠퍼스가 나뉘어져 있을 때죠. 그 정치학과, 그때는 이제 물리대, 문과대학의 정치학과 있었던 모양이죠. 정치학과를 중심으로 저희 때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줄여서 민비연이라고 합니다. 그게 창립이 됩니다. 그게 재밌죠, 그때.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참 한국의 독특한 진영. 근데 또 읽다 보면, 사실 모든 게 다 또 진보와 같이 갖고 민중, 계급과 같이 갔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근데 이 민비연이 한국 대학생 진보 세력이 모태였거든요. 뭐 60년대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다 민비연에서 뭐 지금 다 70, 80 다 된 영감들 보면 다 민비연에서 대학 다녔어요. 그 말 많이 하거든요. 1980년대에 뭐 여기 기병 씨, 규진 씨, 뭐 사구천 논쟁, 그죠? 지겹게 사구천 논쟁 들었잖아요, 그죠? 사회구성 논쟁 이렇게 하면서 NLPD 이제 논쟁 시작됐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백낙총 선생은 뭐 창작과 비평을 통해서 어떤 민족주의 문학, 뭐 소위 말하는 NL 쪽 그 이념의 그 토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창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지면을 제공했고요. 백낙총 선생 자신은 뭐 영문학자지만. 그 이번 대선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제 저는 뭐 NLPD 대립 구도가 퇴주할 거라고 봅니다. 이 처음으로 이제 이 책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얘기. 시간 많이 가네요. 네. 술로머 산드. 서론의 유대인 이야기라고, 유대인 운명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에는. 아주 완전 케이스 연구가 있는데, 샤올, 그 미스프린트가 아니라 샤올이라고 썼습니다. 샤올이라고 썼는데요. 2차 대전 후에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운 좋게 살아남아서 고향 폴란드 출신의 이제 유대인이었던 거죠. 고향 폴란드에서도 돌아갔는데 고향 폴란드에서도 안 받아준대, 유대인. 2차 대전 끝나고 그랬나 봐요. 아마 귀찮으니까 이제 다 또 그지니까. 난민처럼 떠돌다가 이스라엘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착하면서 자기 신분 카드를 작성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여권 만들기 위해서. 당시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니까 폴란드 사람은 아닌 거예요. 폴란드 쫓겨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더니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2차 대전 직후에 이스라엘에서 그 국적 뭐 회복 신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구분이 없었답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카드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교인이라고 썼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행정상의 착오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강조를 해야 되니까 이 책에서는 그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내려온 개념이냐. 2차 대전 직후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여권 국적 회복하는데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라고 하고 말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게 신기하더라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새로 신생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게 신생 국가라 아직 그렇다고 국가를 무슨 호적 신고하듯이 유엔에 신고하는 것도 아닐 텐데. 또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카탈루냐에서 샌디칼리스트라고 그 사회주의하고 노동주의 운동이 결합된 그런 이제 운동인데 오래된 건데 그 역사가 그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고호 말고 고갱의 외가 쪽, 그 외할머니 쪽이 예전에 뭐 공상적 사회주의 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뭐 생시몽 이런 사람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때 이 샌디칼리스트 운동이 나왔는데 그쪽 그 고갱 외가 쪽이 또 다 이쪽 또 이 그야말로 초기 좌파 출신들이더라고요. 천국은 다른 곳이라는 그 고갱을 중심으로 소설 보는데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샌디칼리스트 운동을 하다가 키부츠에 매료되어서 이스라엘로 왔답니다. 키부츠가 이제 공동농장이니까 이제 노동조합 운동하고 이제 개념 비슷한 거죠.
그 국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대교 앞에 샤울이라는 사람도 그랬으니까 국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종교를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카톨릭인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 개신교뿐이 없으니까 이제 크리스찬이티 기독교라고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르나도가 화를 낸 거예요. 아니 어머니만 그랬죠. 우리 아버지는 아나키스트라 보이는 교회마다 다 불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나를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나오고 결국 카탈리나로 또 정리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때는 이스라엘 자기네 나라가 안 하면서 이 사람의 민족을 카탈리나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재밌게 쓴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지금도 카탈리나 맨날 독립운동하지만 아직 독립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초로 카탈리나를 민족으로 인정해 준 것은 국가로 인정해 준 것은 2차 대전 직후에 이스라엘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또 나와요. 아랍인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친구와서 뭐 의형제 맺고 그러다 결국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 이름 모세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결국 뭐 유대인하고 어떡하다 하고 자꾸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대인 아랍인들을 나누다 보니까 결국 자꾸 은근히 멀어져갖고 내가 유대인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냥 다시 아랍식 이름으로 돌아가서 스웨덴으로 가서 배관공으로 잘 살고 있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하여튼 그만큼 해방,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준으로 해방이라고 그러네요. 유대 귀환 직후에 그런 국적이나 이런 걸 민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만의 기준이 없었고 그들은 오히려 종교를 중심으로 구분된 공동체였지 민족이나 국가를 중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이 슐로모 산더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뭐 개뿔 뭐 히브리 민족이 무슨 수천 년 내로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지만 뭐 프리모레비 잘 아시죠? 뭐 프리모레비는 그 서중식, 그러니까 서준식, 서경식 그 삼형제가 왜 삼형제 중에 형 서승하고 서준식은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이렇게 고문당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제일동포가 됐는데 그 막내 서중식만 안 잡혀 들어갔다가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작가로 변신을 해서 특히 그 유대인 아우슈비츠 갔다가 살아남은 그 프리모레비 원래 화학가였는데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아우슈비츠에서도 화학 연구소에 있다고 보니까 이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가스실에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그 프리모레비에 대한 연구서를 이 서중식 씨가 많이 썼는데요. 프리모레비 연구서 보면 그런 말을 해요. 프리모레비도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랑 구분 자체가 민족이랑 구분 자체가 더 더럽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보라색 글씨는 내가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프리모레비는 자기 어릴 때 자기 유대인이 뭔지 몰랐다는 거야. 뭐 유대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기랑 친구들의 사이는 좀 그 대머리가 이제 인상적인데 내 얼굴에 좀 죽은 깨가 많았다는 차이밖에 없었는데 왜 내가 끌려갔냐는 거지. 해가 그 전쟁이 나면서 이태리에 있었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자기 이제 합리주의 세상이 돼서 합리주의가 이겨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하고 몰상식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투신 자살을 한 거죠. 근데 그 일부에서는 또 4층에서 그러니까 자살할 마음이면 4층에서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창틀에 앉아있다가 실수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문학계에서나 뭐 서정씨나 이런 분들은 자살로 정리를 하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쓴 글하고 너무나 이제 속된 말로 아우가 잘 맞으니까. 계속 아우슈비츠에도 살아남은 사람이 계속 이 현대사회의 그 비합리성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겨워서 자살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영화 나의 아름다운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으로 아우슈비츠에 도망갔던 사람이 원래 빠져나와요. 부자였어요. 몰래 빠져나와서 친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친구 집에 숨어 있는데 자꾸 그 집에 사람들이 들어와. 그 지역에 새로 부임한 사람이 몇 달만 하숙하자 그러고. 유대인이 숨겨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데 동네에서 그 남편은 그 친구는 그야말로 친구에게 불임의 원인이 있다고 다 소문난 처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마을로 좁으니까 다 그랬겠지. 임신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도망 나온 유대인하고 자기 와이프를 재워요.
그리고 임신을 시켜버려 진짜로. 그 친구가. 그게 이제 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일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이름은 요셉이고 그 친구의 부인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의 아이를 낳은 와이프 이름은 마리아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상징적인 영화인 거죠. 다른 제 책을 안 읽었다는 얘기가 거기 이 영화편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게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미움을 샀다는 거지 사실은. 그죠? 동의하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자기들이 먼저 미움을 산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없었으면 다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지붕에 바이올린도 그 영화 나오죠. 이제 그 볼셰비키 이후에 갑자기 또 유대인들을 추방하잖아요. 그 조그만 마을에서. 근데 추방당하면서 이제 그 뭐 공산당에서 나와갖고 그 볼셰비키에서 나와갖고 유대인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그 혼자 독백처럼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인데 제 양복은 잘 고쳤는데 제가 왜 나쁜 놈이지 이거죠. 양복은 잘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또 양복 테일러 샵을 많이 했나 보죠. 그 동네에서 양복은 참 잘 고쳐도 왜 나쁜 놈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뭐 잠깐 이거 정리할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아니, 이 책에서 그 저자가 말하는 게 유대인이 자기네들의 민족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게 부작용을 많이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그 강조를 한다는 과정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죠. 그렇죠. 이제 아주 그 결정적인, 저도 뭐 처음 들어본 학자인데 결정적인 학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레츠라고 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션의 어원은 로데 로마에서는 이방인 집단, 다른 동물종까지 포함했답니다. 그 민족이라는 말이 좀 특이하죠. 또 중세에서는 먼 곳에서 온 학생 집단을 가리켰고요. 여명기 잉글랜드에서는 귀족계층, 가끔은 지금 가장 비슷한 거죠. 공통된 기호를 가진 어떤 집단으로 했고요. 히브리어에서는 암이라고 불렀고요. 또 민중이라고 불렸고, 에토노스, 뭐 오늘날 에스닉의 그 어원쯤 되겠죠. 또 레이스 뭐 다 아는 거고. 특히 에토노스는 강력한 기원의식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종, 그러니까 에스닉은 인종으로 번역하면 되겠죠. 우리 인종은 그야말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시작했고, 뭐 이런 기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그런 것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암은 뭐냐면요. 이것도 아까 말한 민족과 그 민족 계급에서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민족 개념이 암으로 쓰였는데요. 이거는 민중의 개념, 피플의 개념으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 민중 신학, 남미의 해방 신학이 이제 카톨릭적 배경을 가졌다면 민중 신학은 한국 개신교적 배경에 출발한 건데, 한국의 이제 민중 신학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한 사람은 안병무 박사, 그 이제 선암동이라고 하는 이제 안병무 박사는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만 선암동 박사는 신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요. 그분들이 쓸 때 제일 많이 썼던 게 이제 암하레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 혹은 암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고요. 쭉 썼습니다.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처음 이 주제를 다룹니다. 그들의 논리의 어떤 낯선 현상인 거죠. 자본주의와 민주국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국경이 없는 민족도 다 계급인데 민족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고 막 으쌰으쌰 하니까 이거 뭐지? 막스의 논리에는 없는 얘기인 거예요. 지들도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자본주의 발달단에 멋지고 원시공산사회가 자본주의가 보면 나중에 공산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 시대가 오고 이런 딱 계통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자본주의가 발흥을 하니까 민족국가 중심으로 있을 때 있던 그런 동네 지금 뭐 파머스 마켓 같은 그런 시족 공동체 중심의 그런 시장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의해서 토종 경제, 그러니까 뭐 혈연 경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 보면서 갑자기 막시스트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민족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역설적으로 막시스트들이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민족과 계급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근데 사회주의 학자인데 오토바워는 민족이랑 같은 기질의 공동체라는 기둥에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앞줄로 묶인 인간들의 총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특별한 건 없네요. 그죠? 스탈린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민족이란 공통의 언어, 영토, 경제생활 및 문화 속에서 나타난 심리 상태이자 역사적 구성의 견고한 인민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이유는 사실 민족 개념을 그야말로 졸로 봤는데 사회주의 학자들은,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있다고 된 게 아닌 거예요. 뭔가 연구를 해야 되니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런 의미로 이 책을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종교적 공동체가 파괴되던 때 민족주의가 빠른 속도로 치고 들어왔고요. 그 민족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자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도 민족의 군주라는 말을 써요. 지식인들이 처음으로 민족 개념을 이제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지배 개념, 지배 이데올로기를 확보해 하려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냥 민족주의 신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의 신학이라고 이제 하나 이데올로기를 도입했지만 대중들에 와서는 민족주의가 그냥 신화가 되었다고. 신화죠, 신화. 참